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위기 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막는 데 주력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가동해서 막기 위해 움직인다고 한다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집중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현상이 한국, 미국, 중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다 약한 고리가 있어요.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그죠? 그리고 중국은 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주로 인프라입니다. 이쪽은. 여기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그 중에서도 오피스 공실 문제가 심각하고요. 역시 한국은 어떤 문제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어요. 잠깐 부동산 PF는 무엇이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건설업체들이 나 이거 집을 지어서 건설이 완공되고 분양이 완료되면 그때 돈 갚을게. 나 지금 돈 좀 빌려줘. 금융사에게 돈을 미리 빌려서 분양이 완료되면 갚을게 하는 게 부동산 PF예요. 근데 돈을 빌려왔는데 분양이 안 되니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의 돈을 갚지 못하는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제기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에 1.5곳의 건설업체들이 도산 파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려운 경제 맞아요. 그리고 4월 이후에는 더군다나 외감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발표해요. 공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외감기관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놀랄 겁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그때 또 자금 문제가 경색될 수 있어요. 채권금리가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총선을 앞에다 두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막았는데 총선이 끝나면 놔둘 거야. 그래서 하나둘 터질 거야. 그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근데 건설사들이 도미노 파산을 한다. 그러면 건설사들의 부실인 거지 그게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의 부실이 그 건설사가 대출을 꼈던 주로 부동산 PF 대출을 의존했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증권사나 이들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 금융부실이 그 금융시장에서 통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사이즈냐. 예를 들면 23년 9월까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이다라는 통계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그게 새마을금고나 이 금융위 통제 밖에 있는 부동산 PF까지 계산하면 202조라고 제가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202조 혹은 134조가 다 터지는 게 아니라 일부 건설사들의 부동산 PF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134조가 다 터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정말 폭탄 맞은 전쟁터의 모습처럼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부 건설사들의 부실 문제로 부동산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그러면 금융부실로도 연결이 되는데 그 금융부실로 연결될 그 사이즈가 전체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그 전체의 기여도가 10%가 안 됩니다. 한 7.5% 정도 됩니다. 제가 추산을 해본 결과 어떻게 가정하고 추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그 7.5%의 금융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7.5% 이외의 나머지 금융까지 흔들릴 것이냐? 흔들리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부동산 PF발. 근데 그렇게 가정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7.5%의 금융 사이즈 그 사이즈도 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을 놓고 봤을 때 4월 위기로 올 거냐. 경제활동이 급격히 수축이 되어서 경제활동 자체가 정말 너무 크게 둔화되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을 만큼의 그런 경제로 갈 것이냐. 그렇게 가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에서 끝난다. 4월 위기가 아니라 4월 위기설에서 끝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월 이후에 경제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3년에도 어려웠는데 23년보다 24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 24년 경제전망의 첫 번째 문장이 그거죠.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구간을 위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몸으로 따지면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근육량이 빠지고 최근 걱정이 많아서 운동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어서 몸이 쇠약해져요. 이건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건강검진을 딱 받았더니 암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난 잘못하면 이 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위기죠. 근데 암을 치료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위기를 겪은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경제 위기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지만 중국 경제가 여러분 일본 경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이 일본 경제가 사라졌습니까? 망가졌습니까? GDP 세계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입니다. GDP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떨어진 것은 일본의 GDP 규모가 줄어서가 아니라 중국의 GDP가 엄청나게 늘어서 따라잡힌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것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뒷걸음질 친 건 아니에요. 제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거의 제로 성장했다는 것이.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졌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고 부채의 늪에 빠졌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중진국 함정에 빠졌고 저도 그 부분 다 인정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에 진입했고 다 맞아요. 그러나 중국 경제가 시스템적으로 리스크의 상황에 놓인 위기 상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저성장 고착화되는 그게 위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다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의 정의가 아니에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수축되어서 오히려 역성장할 때를 가리키고 경제 위기가 매일 올 수 없는 것이다. 매월 올 수 없는 것이다. 매년 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의 진위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4월 위기설을 겪으면 만약에 4월 위기설을 겪으면 4월 위기설이 위기로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상황밖에 안 옵니다. 이해가시죠?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부동산 PF 문제를 막으려고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정부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잘 가동하는 정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현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건 잘 못하는 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매년 계속 지적만 해왔잖아요.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현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가 터져서 경제 위기를 맞이할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거의 탄핵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면. 근데 경제 정책을 단행해서 경제 위기로 가지 않도록 어떤 수단을 강구할까요?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결국 건설사가 돈을 빌려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뭐를 줘요? 근데 분양이 완료되면 분양 완료된 돈을 가지고 돈을 갚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양을 완료시키면 돼요. 미분양 물량을 줄이면 돼요. 공시를 없애면 돼요. 그럼 분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더더욱이나 갚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있어요. 갚을 능력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만약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위기 온 상황,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대적인 자산 가치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일시적인 조정은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조정과 함께 물가는 자연히 잡히고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집값은 다시 폭등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처럼. 그러나 위기 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막는 데 주력을 한다라고 하면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다 가동해서 막기 위해 움직인다고 한다면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더
집중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를 진단하는 거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침체라고 만약에 본다면, 경제 위기가 아니라 부동산 침체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 부동산 PF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집중하겠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은 질문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또 사적인 질문도 주셨어요.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애창곡은 이미 불러드렸죠. 여기 사적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사실 하기를 꺼렸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차피 소위 유튜브가 아닌 공중파 방송에 제가 지금 현재 매주 출연하고 있는 그냥 공중파 방송만 해도 KBS, 연합뉴스 TV, YTN, 또 KBS 라디오, 그 밖에 SBS나 MBC나 여러 방송들을 헤아려 보면 이미 많아서 굳이 유튜브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 미뤄오다가 어느덧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마치 제가 어린 시절에 싸이월드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저는 안 합니다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하듯이 그 시대에 걸맞는 움직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인데, 유튜브는 유튜브가 잘 되길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수입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 하시는 아주머니도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설 현장에서 이 건설업을 종사하시는 분도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고, 저처럼 경제 분석하고 경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사람도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유튜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질문을 주셨고, 이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이제 21만 명에 가까워질 텐데요. 많은 분들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경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겠다. 그리고 스스로 경기를 분석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경제를 살아가는 경제 주체로서 흔들리실 만한 때가 많이 있고 당하실 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떤 이해관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그 대응 방법을 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앞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 명 구독자 달성될 때 제가 편지로 적어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공지에 올라가 있죠. 큰 채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채널을 지향하면서 20만 구독자 달성 때 약속해드렸죠. 그 마음을 굳게 가지고 저도 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저의 놀이터로 생각하듯이 여러분들도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TV라는 이 공간을 경제 놀이터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찾아오시고 정확한 경제 정보를 탐색하시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만 구독자 달성되는데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단단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증문즉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